안녕하세요, 더스티너의 박쌤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은 외국에서도 얼마 전부터 꽤나 논란이 많은 주제인데요, 개인적으로도 매우 흥미롭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아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순서가 첫 번째, 빅 어드벤처 바이크의 허와실. 주제가 좀 무겁네요. 두 번째, 그럼 도대체 나에게 맞는 어드벤처 바이크란 무엇인가? 이제 이런 순서로 영상이 진행됩니다. 특히나 이제 두 번째에서는 이제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이거나 이제 판매 예정인 전부를 다룰 예정이니까 이제 어드벤처 바이크를 시작하려는 사람이나 이제 기추나 기변을 고려 중인 사람들은 이번 영상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빅 어드벤처 바이크의 허와 실. 이 주제는 과연 빅 어드벤처 바이크의 이제 마케팅과 현실 사이에 얼마나 괴리가 있는가, 이제 그런 주제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이건 주제 자체가 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다룬 영상이 거의 없고, 이제 외국에서 보면은 꽤나 많은 이제 빅 어드벤처 바이크에 대한 그 회의론적 입장에서 이제 진행되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주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큰 이제 어드벤처 바이크는 가격이 비싸고 이제 출력도 높고 무겁고 뭐 이제 그러니까 험로에서 맘 편히 다루기가 힘들 것이다, 뭐 이제 대충 그런 내용인데, 체구가 비교적 큰 서양인들도 이 부분은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넘어진 바이크 이렇게 세우는 것도 뭐 쉽지 않고, 그들의 이제 주요 주장은 이제 실상 어드벤처에서 100마력 이상이 이제 필요하지가 않더라. 이제 그리고 크고 값비싼 바이크도 굳이 뭐 필요하지가 않더라.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프로드로 긴 거리를 이동할 가능성이 뭐 상당히 낮다. 그러면은 풀사이즈 어드벤처 바이크의 이제 실제 의미는 그냥 어드벤처가 아닌 비싼 여행용 바이크일 뿐이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어드벤처를 즐기려면 배기량이 더 작고 가벼운 바이크를 타야 한다, 뭐 이러면서 듀얼 스포츠로 정의할 수 있는 바이크들을 추천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듀얼 스포츠 장르를 따로 구분할 수 있을 만큼 판매 중인 모델들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듀얼 스포츠까지 전부 이제 뭐 어드벤처로 묶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주로 소형 경량 어드벤처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올해 초에 이제 가와사키 코리아에서 뭐 KLX 300 한국 진출을 노렸었죠. 근데 인증이 실패하면서 이제 듀얼 스포츠에서 훌륭한 선택지가 추가될 뻔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인증이 실패했다는 것은 출시할 가능성이 없다. 그럼 이제 저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이번 영상에서는 듀얼 스포츠 바이크들까지 어드벤처로 포함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요약을 해보면, 험로에 들어가려면 풀사이즈 어드벤처 바이크는 버거우니까 너가 모험을 떠나려면 더 작고 가벼운 걸 타야 한다, 그런 주장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만 보면 되는데 왜 아이패드를 굳이 프로로 사려 하는가, 뭐 이런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럼 반대 입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체구가 작은 여성들이 발도 안 닿는 대형 이제 듀얼 바이크들을 잘 타려고 열심히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 그런 영상인데요. 스탠드도 뭐 겨우 걷고 뭐 자꾸 넘어지고 세우고, 근데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해요. 뭐 이제 상당히 잘 탑니다. 이 여성분들의 이런 도전 앞에서 이제 어드벤처 타려면 가벼운 거 타야 된다, 이렇게 막 고집 부릴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저렇게 연습하고 노력하고 이런 분들은 이제 또 저게 재밌으니까, 이제 저런 도전이 좋으니까 거기에서 의미를 찾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굳이 거기에다가 세로를 타라, 뭐 CRF를 타라,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이제 지난주에 어드벤처 아카데미에 다녀왔는데 200km 이상 나가는 어드벤처 바이크 타고 막 이렇게 어려운 난이도에 도전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곳에 다녀와 보니까, 저도 굳이 성향을 나누자면은 이제 큰 바이크로는 어드벤처가 힘들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다녀오고 나니까 생각이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아도 아이패드 사면 그냥 프로 살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광활한 오프로드를 이동하는 것도 어드벤처이고, 왜소한 체격이나 불리함에 도전하는 것도 뭐 당연히 어드벤처겠죠. 무겁고 큰 바이크로 난이도가 높은 코스에 도전하는 것도 충분히 훌륭한 어드벤처일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원하고 어떤 바이크가 각자에게 어울리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내 상황을 고려해서 어드벤처 라이딩 활동을 이제 3단계로 구분했어요. 첫 번째, 트래블, 캠핑이나 여행을 위해 비포장길 주행을 하는 정도의 라이딩. 이제 3번이 어드벤처입니다. 비포장길 등 험로 주행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라이딩.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단계를 하드벤처로 구분했어요. 이제 하드벤처는 이 시도에서 이제 바이크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라이더가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특정 구간 내 성공과 실패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전적인 라이딩을 하는 것을 하드벤처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종류는 3가지, 그리고 단계는 총 5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드벤처 바이크의 구분은 이제 모든 단기통 바이크들은 소형, 그리고 2기통 이상 1000cc 이하를 중형, 그리고 2기통 이상 1000cc 이상을 대형으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10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ES의 개수를 체크를 해보고 스스로 이제 본인에게 맞는 어드벤처 바이크를 한번 골라볼게요. 1. 가성비보단 고성능이 중요하다. 이제 ES면 체크를 하시면 돼요. 2. 키가 175 이상이다. 3. 실패했을 때의 좌절감보다 성공했을 때의 쾌감이 더 중요하다. 4. 완력과 운동신경이 평균 이상이다. 5. 나의 경험이나 성취를 위해선 바이크가 손상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6. 엔듀로 바이크와 동시에 운용할 계획이 있다. 7. 어드벤처 라이딩을 함께 할 사람이 있다. 8. 다른 익스트림 스포츠 중 즐기는 것이 하나 이상 있다. 9. 바이크에 투자할 예산이 여유가 있는 편이다. 10. 바이크를 기술적으로 잘 다루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이상 10가지 질문에서, 그러니까 예스가 8개 이상이라면 중형 그리고 대형 바이크를 이용한 어드벤처 또는 하드벤처 라이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스가 5개에서 7개 사이라면 중형과 대형 바이크로는 어드벤처와 트래블 정도를 추천드리고요. 하드벤처 라이딩을 하고 싶다면 소형 바이크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예스가 4개 이하라면 대형 바이크나 중형 바이크로는 트래블 정도 추천을 드리고, 이분들에게는 가급적 트래블을 하든 어드벤처 라이딩을 하든 모든 활동에서 소형 바이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드벤처까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그 시청자분들의 성향이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이제 2번째 챕터에서는 각자 지향점에 따라서 국내에 판매 중인 바이크 중 어떤 게 나와 어울리는 어드벤처 바이크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 그럼 나에게 맞는 어드벤처 바이크는 과연 무엇일까? 우선 기준은 그러니까 2023년형이 국내에서 판매 중이거나 앞으로 판매 예정 중인 바이크. 2번째, 이제 같은 모델이 여러 사양이 있을 때, 그럼 어드벤처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한 모델 한 대만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GS와 GS 어드벤처까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GS 어드벤처만 이야기합니다. 3번째, 이제 활동 그 용도에서 왼쪽 1위 트래블, 중앙에 3위 어드벤처, 오른쪽 5는 하드벤처입니다. 1, 2, 3, 4, 5 이렇게 총 5단계로 구분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트래블에 있을수록 이 바이크는 짐 싣기도 편하고 나름 발도 잘 닿고 다루기가 이제 쉽고 친절한 바이크이고, 이제 하드벤처로 갈수록 바이크가 가벼워지고 홈로 주파 능력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크의 어떤 객관적인 능력치도 그렇지만 국내에서 그 해당 바이크 유저 그룹이 그 바이크를 사용하는 장면까지 포함을 해서 주관적으로 가중치를 좀 줬습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째, 이게 이제 좀 중요한데 어드벤처 바이크로서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에서는 해당 바이크의 목적과 사용성, 이게 얼마나 그 매치가 좋은가, 그리고 최초 구입 비용과 정비나 유지 관리의 난이도, 그리고 중고 시장에서의 인기, 해당 기존 커뮤니티의 활성도,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독점적인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총 별점 5점 만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지금부터 국내에서 판매 중인 어드벤처 바이크를 가나다 순으로 정리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바이크, 가스가스 ES700, 소형 바이크로 구분되고요. 특징은 매우 가볍고 몹시 강력한 출력, 그리고 가장 엔듀로 바이크에 가까운데, 엔듀로 바이크는 공도를 주행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 바이크는 현실적인 공도 주행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엔듀로에 비하면 훨씬 편한 유지와 관리. 단기통 중에서는 가격이 가장 높아요. 이제 그 높은 가격보다 더 높은 시트고 이제 아무래도 이게 좀 접근성을 떨어뜨리죠. 가스가스 ES700은 이제 가나다 순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나왔는데, 허스크바나의 701 엔듀로랑 KTM의 690 엔듀로 R이랑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 세 바이크는 평가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듀얼 스포츠 불모지인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듀얼 스포츠 바이크고, 근데 이제 그 국내 환경에서는 다소 용도가 제한적이고 그냥 타려고 하면 탈 수 있겠지만 이게 또 잘 타기가 좀 어려운 바이크입니다.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 용도는 3에서 5, 어드벤처부터 하드벤처까지 이 바이크의 가치는 4점입니다.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V4 랠리. 브랜드 특유의 프리미엄 이미지가 있고 존재감이 강력하죠. 장거리 성능이 이제 굉장히 좋은 편이고 레이스 베이스의 V4 엔진이 갖추고 있는 특별함, 그런 카리스마 이런 게 어필을 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드벤처 바이크 중에서 가격이 가장 비싸요. 4,400만원. 그리고 험하게 탈 수밖에 없는 그 어드벤처라는 상황에서 이 바이크가 되게 고급 바이크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활동과 실제 바이크의 이미지 사이에서 주는 그런 심리적 저항이 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강력한 존재감에 가장 진보된 어드벤처 바이크를 타고 싶다면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라이더가 바이크를 몹시 잘 타거나 아니면 돈이 매우 많지 않고서는 이 바이크를 내가 이제 구입을 하더라도 제대로 경험해 보기는 이제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바이크의 사용 용도는 1에서 2 트래블과 낭낭한 어드벤처 정도. 이 바이크의 가치는 3점입니다. 3번 두카티 데저트 X. 이게 이제 디자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드벤처 바이크 중 가장 레트로한 디자인이고 실제로 저도 굉장히 호감형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두카티 그 브랜드 내에서는 가장 적극적인 어드벤처 바이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 동급에서 가장 가격이 높고 중형과 대형 사이에서 다소 모호한 포지션에 속해 있어요. 이제 이 바이크의 멋진 디자인은 확실히 눈에 띄는 부분인데 이 바이크의 히스토리나 뭐 개발 컨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더 가벼운 바이크를 출시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리고 브랜드 자체가 아직까지 지방에서 이 바이크를 어드벤처용으로 운용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바이크의 그 사용 환경은 낭낭한 어드벤처부터 하드벤처로 넘어가는 단계까지 2에서 4. 이 바이크의 종합 가치는 4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할 바이크는 로얄 엔필드의 히말라얀입니다. 이제 누구에게나 가장 부담이 적은 어드벤처 바이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클래식한 디자인 그리고 가장 낮은 부담으로 어드벤처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에게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바이크가 이제 중고까지 고려를 하면 거의 125 가격 정도에도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부담이 적죠. 그리고 매우 넓은 사용 범위, 이 바이크를 타는 사람의 활동력이나 결속력 이런 게 매우 왕성하고 끈끈하거든요. 또 이 바이크로 이것저것 뭐 다양한 시도들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 축적된 데이터가 많다는 것도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배기량을 생각했을 때 이제 411cc인데 배기량을 생각하면 아쉬울 수 있는 성능이거든요. 정확한 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성능이 상당히 올라간 히말라얀 450이 출시된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은 한번 이 소식을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바이크의 사용 용도는 1에서 4, 실제로 1에서 3 정도를 줘야 맞는데 이 바이크를 실제 타시는 분들의 어떤 실제 활동력 이런 것 때문에 4까지도 가능해진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히말라얀의 종합가치는 4.5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모토구찌의 V85TT. 바이크 디자인이 개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이제 장르에서 유일한 V 트윈 엔진을 옆으로 얹었거든요. 그런 이제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바이크고, 이제 클래식한 디자인의 이제 개성이 강한 외관, 높은 희소성, 여행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는 거는 좋은데, 사실 성능이랄 게 딱히 특별할 게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이 1929만원인데 가격이 뭐 딱히 싼 것도 아니고 개체수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좀 여러가지 이유에서 이 바이크를 좀 추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바이크의 사용 용도는 1. 트래블입니다. 종합가치는 2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바이크는 모토모리니의 엑스케이프 650입니다. 과거 이태리에서 이 브랜드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좀 브랜드 상황이 어려워지고 이제 중국 중능공업에서 이 브랜드를 다시 사들여가지고 부활시킨 케이스죠. 베넬리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고요. 이제 예상외로 이제 그 엑스케이프가 파츠 사양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중국 회사다 보니까 비교적 낮은 초기 비용으로 바이크를 구입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브랜드 자체의 불확실성, 그리고 중고 판매 시 리스크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초기 가격의 그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희미해지거든요. 이 바이크의 사용 용도는 1에서 2, 그리고 종합 가치는 2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BMW의 G310 GS입니다. 이제 국내에서 어드벤처 바이크 중 가장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GS의 막내입니다. 브랜드를 떼고 보더라도 동급에서 가격은 이제 좋은 편인데 이제 브랜드를 달고 보면은 오히려 더 싸게 느껴지죠. 성능은 무난합니다. 라이벌을 압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 바이크의 급을 생각했을 때 소형 바이크다 보니까 다소 높은 유지 관리 비용, 그리고 형들이 너무 잘 나가지고 오히려 빛을 좀 못 보는 느낌이 좀 있고요. 사용 용도는 1에서 3, 바이크의 종합 가치는 3.5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BMW의 F850 GS 어드벤처. GS 패밀리에서 가장 무난한 곳이 없고 무난하고 또 못하는 것도 없는 바이크가 바로 이 F850 GS입니다. 동급에서 바이크가 가장 무겁고요. 이제 무난한 곳이 없으니까
특별히 또 뭐 동급에서 압도하는 부분도 없어요. 그냥 무난한 바이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바이크의 사용 용도는 1에서 2, 그리고 종합 가치는 3.5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R9T 어반 GS. 엔진 형식 때문에 대형으로 구분했는데 사실 이 바이크는 대형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중형으로 들어가야 맞을 것 같아요. 이 어반 GS는 누가 봐도 좀 잘생긴, 호불호가 없는 디자인이죠. 그리고 애프터 파츠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제 본인 입맛에 맞게 꾸미기가 좀 좋습니다. 근데 이 R80 GS를 오마주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R80 GS가 어떤 브랜드 내에서 갖고 있는 포지션을 생각했을 때 그런 주행성을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이 바이크는 온로드 투어링 바이크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이크의 사용 용도는 1, 트래블입니다. 그리고 바이크의 종합 가치는 3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BMW의 R1250 GS 어드벤처. 본 카테고리에서 가장 상징성이 강한 바이크죠. 박스 엔진이 특징이고, 이 바이크는 진짜 많이 팔렸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가장 많고 가장 안전한 선택지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특유의 승차감 때문에 팬덤이 굉장히 두텁죠. 이제 단점은 그 비교적 높은 초기 비용, 그리고 동급에서도 꽤나 높고 무거운 편이고, 워낙 그리고 오래 많이 팔린 탓에 이제는 조금 특별한 느낌은 좀 떨어지죠. 이게 살살 공도만 탄 바이크부터 이제 완전 가혹하게 주행된 바이크까지 상태가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중고 구입 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종종 덩치 큰 사람들 이렇게 막 문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부웅하고 막 동차선 추월하고 지나가는 거 보면은 그 GS 타는 경우가 왕왕 보이거든요. 그런 점은 조금 단점 같아요. 이 바이크의 주된 사용 환경은 1에서 4, 적극적인 어드벤처 라이딩까지. 바이크의 특성을 생각하면 이것도 1에서 3 정도가 사실은 적당해 보이는데, 이 바이크를 타는 그 유저 그룹들이 뭐 GS 트로피라든지 펌로에 도전하고 이런 도전적인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데이터나 노하우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꽤 많이 축적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1에서 4까지 사용 환경을 책정했고요. 1250 GS 어드벤처의 종합 가치는 5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즈키 V-스트롬 800DE. 디자인이 이전 시리즈보다 확실히 호감형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뭐 스즈키의 특징인데 뛰어난 가성비를 보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직 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일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곧 출시된다고 해요. 그리고 뭐 당연히 유지비도 뭐 적게 들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퍼포먼스에서 아주 압도적인 모습을 보일 확률은 또 낮죠. 그냥 이 바이크가 필요한 목적을 수행하는 정도, 뭐 과하지 않게 이런 바이크로 나올 확률이 높죠. 이 바이크의 사용 환경은 1에서 3을 주었고요. 그리고 종합 가치는 4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즈키 V-스트롬 1050DE. 이 바이크는 대형으로 구분되고요. 가장 현실적인 오버리터 어드벤처 바이크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신뢰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동급에서 2천만원이 넘지 않는 가격은 상당히 경쟁력이 높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대형 어드벤처 바이크 치고는 지나치게 실용적인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이 급의 바이크에서 기대하는 약간 호화스러운 사치스러운 그런 이미지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그리고 무게와 높이는 당연히 이제 체급이 있으니까 좀 적응이 필요하고요. 1050T의 주된 사용 환경은 1에서 2, 그리고 종합 가치는 4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CF모토의 800MT, 그 어드벤처 바이크에서 어느 정도 활용도가 검증이 된 790의 엔진을 베이스로 온로드 비중을 대폭 높여가지고 출시한 어드벤처 바이크죠. 입문자한테 추천할 만큼 문턱이 낮은 차체 구성이 특징이고요. 중국 브랜드이지만 이제 비교적 국내에서 좀 CF모토 자체가 자리가 좀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혼다 그 트랜스알프가 가격이 1,300만원대에 출시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아직 이제 출시 전이긴 한데 가격적인 부분이 이제 항상 좀 잘 책정되는 그 스즈키이기 때문에 V-스트롬 800D도 출시가 임박해 있어가지고 현재 이 800MT가 공식 가격 그 1,549만원에서 뭐 상당 부분 할인해서 판매 중이라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뭐 입지가 더 안 좋아진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뭐 이 바이크 여러가지 셋업을 고려해봤을 때 주된 사용 뭐 용도는 1에서 2, 이 바이크의 종합 가치는 2점입니다. 아프릴리아 투아렉 660.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장 궁금한 바이크 중 하나인데, 중형으로 분류되는데 중형 바이크에서 가장 경쾌하고 적극적으로 다루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좀 기대가 많이 되는 바이크고요. 근데 이 뭐 배기량이나 좀 이런저런 걸 고려했을 때 가격이 다소 높지 않나, 그리고 적극적으로 다루기 쉬우니까 사실 이걸 가지고 막 도전적인 라이딩을 상상하고 싶은데 파손됐을 때 부품 수급이나 뭐 수리 기간이 너무 길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 투아렉 660의 주된 사용 환경은 1에서 4,
종합 가치는 4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TM 390 어드벤처. 브랜드 자체가 도전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막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소형 바이크에서는 카리스마가 좀 상당해요. 편의 장비, 엔진 성능 이런 것들이 동급에서 가장 스펙이 높습니다. 당연히 스펙이 높다 보니까 동급에서 가장 높은 바이크의 가격, 이런 부분은 선택할 때 고민이 필요한 요소일 것 같고, 그 스포크휠 버전이 출시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미 출시가 됐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도 기대가 돼요. 390 어드벤처의 주된 사용 목적은 1에서 3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크의 종합 가치는 4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KTM의 890 어드벤처 R. 출시 당시부터 이 급에서 이제 시장의 판도를 바꾼 바이크가 790, 890 이 라인인데, 이 바이크가 이제 연식이 바뀌면서 거기에서 이제 숙성까지 되어가고 있는 모델이거든요. 일반적인 장거리 투어링부터 가혹한 랠리 상황까지 커버가 가능한 이제 바이크인데, 이 어드벤처 장르에서 가장 강력하고 다재다능한 바이크가 890 어드벤처 R일 것 같습니다. 동급에서 이제 가격은 높은 편이고요. 또 시트고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 이 부분은 좀 적응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하드벤처를 선호하는 라이더 중에서 상당수가 지금 이 바이크를 선택한 만큼 그 퍼포먼스에 대한 검증은 됐지만, 혹시 중고로 구입할 때 히스토리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890 어드벤처 R의 주된 사용 환경은 2에서 5, 그리고 이 바이크의 종합 가치는 5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TM의 1290 어드벤처 R. 이제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이 바이크가 눈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이제 어드벤처에서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형 어드벤처 바이크가 원래 이제 그 급은 고성능, 그런 카리스마 이런 걸로 바이크의 이미지가 잡혀있기 마련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좀 유니크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바이크가 1290 어드벤처 R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급에서 가장 어드벤처 성능이 강력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바이크가 또 건담 컬러가 있는데, 그거는 또 디자인도 꽤나 이제 제 개인적으로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바이크가 이제 크고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발착지성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바이크를 일으킬 때 저항도 생각보다 괜찮은 편이었고, 근데 이제 대형 모델 중에서 승차감이 가장 날것에 가깝다, 이런 평가가 좀 있는 편이에요. 1290 어드벤처 R의 그 사용 환경은 2에서 4번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바이크 종합 가치는 4.5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엄프 스크램블러 1200XE. 이 바이크도 R9T 어반 GS처럼 대형으로 분류됐지만 좀 중형에 넣어도 될 법한 이제 그런 바이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바이크의 특징은 아무래도 클래식 기반이다 보니까 이제 담백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에서 어드벤처까지 가능한 캐주얼 어드벤처 바이크,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게랑 높이는 근데 전혀 캐주얼하지가 않죠. 이게 아무래도 바이크 디자인이 좀 클래식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라이딩 복장도 비교적 자유롭고 좀 여러 환경에서 다재다능하게 사용하기가 좋은데, 막 굴리기는 또 여러모로 부담스럽죠. 특히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좀 더욱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라이엄프 스크램블러 1200XE의 주된 사용 환경은 1에서 2, 이 바이크의 종합 가치는 4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엄프 타이거 900 랠리 프로. 이 바이크는 중형이고요. 당시 790이나 테네레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유럽에서 많이 팔리다 보니까 그 어드벤처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미들급으로 트라이엄프 타이거 900 랠리 프로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했죠. 이게 타이거 시리즈 자체가 이제 국내랑 유럽에서 온도차가 상당히 큰 모델이거든요. 외국에서는 꽤나 많이 보이고 어드벤처 바이크를 이야기할 때 꼭 언급이 되는 바이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지명도가 낮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단점인 것 같고요. 이 바이크가 또 동급에서는 유일하게 3기통을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좀 유니크한 바이크고, 이전 시리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오프로드를 고려한 바이크이기 때문에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은 반가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소 이 바이크가 이제 국내에서는 표본이 적고 이미지가 좀 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이거 900 랠리 프로에 추천할 수 있는 사용 환경은 1에서 3을 추천하고 싶고요. 이 바이크의 종합 가치는 3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트라이엄프의 타이거 1200 랠리 익스플로러. 이 타이거 시리즈들이 이제 3기통이다 보니까 이 바이크도 당연히 대형 어드벤처 바이크에서는 유일하게 3기통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요. 이제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이전 시리즈보다 오프로드 성능을 한껏 이제 끌어올렸죠. 이제 크루저에서 이제 할리가 싫어가지고 인디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GS 타기 싫어가지고 타이거 사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서는 GS 타기 싫은 사람들한테는 꽤나 괜찮은 선택지로 보여요. 역시 타이거 900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표본이 좀 적고, 게다가 대형이라 비용까지 높으니까
선택하기에는 훨씬 좀 많은 용기가 필요한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이거 1200 랠리 익스플로러의 그 추천 사용 환경은 2에서 3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바이크의 종합 가치는 3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할리 데이비슨의 팬 아메리카 스페셜입니다. 아마 기존 할리 팬들에게는 대형 어드벤처 바이크 중 디자인은 조금 그쪽 취향이지 않을까. 저도 디자인은 상당히 좋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엔진이 화끈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할리 데이비슨이 좀 여러가지 이유로 몹시 고전하고 있는 모델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중고 가격이 방어가 아예 안 돼요. 이제 중고를 구입한다면 종합 가치를 좀 3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신차를 구입하겠다 그러면은 종합 가치는 2점을 줘야 될 것 같고요. 팬 아메리카의 주된 사용 환경은 1에서 2를 추천드립니다. 허스크바나의 노든 901 익스페디션. 이제 KTM 890 어드벤처랑 형제 모델인데 장거리 투어링이나 여행 이쪽에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춘 모델이죠. 노멀 노든 901 대비해서 익스페디션이 거의 그냥 풀옵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단점은 그 시트고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중형보다는 대형에 가까워진 특징들이 있어가지고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든 901 익스페디션의 추천 사용 환경은 2에서 4, 그리고 종합 가치는 4.5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혼다에 들어왔습니다. 혼다 CRF 300L 소형 바이크로 구분되고요. 현재 국내에서 구입 가능한 가장 적당한 듀얼 스포츠 바이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벼운 무게, 적당한 출력, 그리고 또 좋은 가격. 최고는 아니지만 최적의 바이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보자에게도 좋고 여러 바이크를 소유했던 사람들에게도 중간 어딘가를 채워주는 그 상품성 때문에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굳이 단점을 찾자면은 사람에 따라서는 다소 심심하다고 느낄 수 있는 바이크라는 것 정도. CRF 300L의 추천 사용 환경은 1에서 5, 그리고 이 바이크의 종합 가치는 5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혼다의 XL750 트랜스 알프. 유럽에서 트랜스 알프 자체가 인기가 매우 높았었죠. 당시는 V 트윈이었는데 그 하나의 엔진이나 차대나 이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여러 장르로 출시하는 것에 이제 이미 혼다가 도가 텄잖아요. 특유의 공유정신, 그 공유정신으로 근 10년 만에 트랜스 알프가 부활을 했죠. 덕분에 그 중형급에서는 한 1000만원 정도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당연히 큰 장점인데, 덕분에 이제 NC750이나 CB500X랑 디자인적으로 차별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혼다답게 필요 충분한 전자장비, 동급에서 가장 다루기 친절한 바이크, 무난한 성능, 높은 상품성 이런 것들은 장점이고요. 하지만 중형 어드벤처 바이크 자체가 지금 워낙 걸출한 모델들이 많고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라이벌을 압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매력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약간 레저보다 생활 밀착형 의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항상 혼다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트랜스 알프의 추천 사용 환경은 1에서 3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바이크의 종합 가치는 3.5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바이크 중에서 마지막입니다. 혼다 CRF 1100L 아프리카 트윈 어드벤처 스포츠 ES DCT. 이름이 엄청 기네요. 혼다의 기함급 장거리용 어드벤처 바이크죠. 이게 스쿠터처럼 변속 없이 탈 수 있는 게 DCT의 가장 큰 특징인데, 거기에 전자식 서스펜션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도 라이벌보다 한 1000만원 정도 저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GS가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독식하다시피 한 대형 어드벤처 시장을 아프리카 트윈이 아주 많이는 아니고 야금야금 일부 가져온 게 상당히 좀 인상적이고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아프리카 트윈은 호불호가 좀 적은 디자인이라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편의 장비도 매우 충실한 편이어가지고 이제 혼다답게 높은 상품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단점을 꼽자면은 대형급에서는 아쉬울 수 있는 최고 출력, 그리고 이제 이미지가 조금 무난하다, 독보적인 느낌은 좀 떨어진다. 아프리카 트윈의 추천 사용 환경은 2에서 3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트윈의 종합 가치는 4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모든 그 어드벤처 바이크들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요약하자면은 5점이 독보적인 바이크다. 5점을 받은 바이크가 소형에서 혼다 CRF 300L, 중형에서는 KTM 890 어드벤처 R, 대형에서는 BMW R1250 GS 어드벤처가 있고요. 4.5점, 그러니까 적극 추천이죠. 적극 추천. 4.5점을 받은 바이크는 소형에선 로얄 엔필드 히말라야, 중형에선 허스크바나 노든 901 익스페디션, 대형에서는 KTM 1290 어드벤처 R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점을 받은 바이크
바이크는 추천하는 바이크다. 이거는 ES700 그리고 뭐 690 엔듀로 R, 뭐 701 엔듀로 이 삼형제, 그리고 KTM의 390 어드벤처가 있고요. 그리고 중형에서는 두카티 데저트 X, 그리고 스즈키 브이스트롬 800DE, 그리고 아프릴리아의 투아렉 660이 있습니다. 대형에서는 스즈키 브이스트롬 1050DE, 트라이엄프 스크램블러 1200XE, 혼다의 아프리카 트윈이 있고요. 3.5점은 약간 추천이에요. 약간 추천. 강력하게 추천하기 좀 어렵고 괜찮다 뭐 이런 정도. 소형에서는 BMW G310GS가 있고요. 중형에서는 BMW F850GS 어드벤처, 그리고 혼다 트랜스알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점, 이제 3점은 그냥 뭐 너가 마음에 들면 사라 뭐 이런 정도의 바이크인데, 중형에서 트라이엄프 900 랠리 프로, 그리고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V4 랠리, 그리고 BMW의 R90 어반 GS, 트라이엄프의 1200 랠리 익스플로러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점은 굳이 이거를 이런 등급이거든요. 소형에서는 없고, 중형에서는 모토구찌의 V85TT, 그리고 모토모리니의 엑스케이프, CF모토의 800MT, 대형에서는 할리데이비슨의 펜아메리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판매 중인 바이크 뭐 한 27대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그 정리가 되셨을까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바이크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드벤처 바이크 사기가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 안에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어드벤처 바이크의 어떤 기변이나 뭐 신규로 구입, 기추 뭐 이런 거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취향에 맞는 바이크 잘 골라서 잘 타고 즐거운 바이크 라이프 즐기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스티노의 박쌤이었습니다. 부릉부릉.